강의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승원.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메시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문학을 했었고 기자 생활하다가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 영민관에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하고 관계하고 혹시 저를 TV에서 보실까? 육지원더블락에 문서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하시나 여러분들께 알려져 여러분들 방송하고 아마 퀴즈 제 이름 치면 유튜브에 많은 컨텐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강의하고 밀접한 일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글쓰기 말하기를 잘 기록할 것인가. 제가 작년에 책을 냈어요. 이것도 제가 글쓰기 관련된 다양한 책들입니다. 제가 좀 차림이 좀 깨지지하죠. 어제 제가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제 수화물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9시 50분 비행기 타고 베이스로 오게 했는데 수화물이 실종되어서 그걸 신고하느라고 결국 이제 그 비행기 놓쳤습니다. 놓쳤고 갑자기 이제 그 신고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한 10시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의 테르미니역에 와서 또 주최 측에서 이 숙소를 알아봐서 거기서 이제 겨우 자고 아침에 이제 이 기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중간에 수화물이 사라진 건 처음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오전에 이제 메일이 왔는데 수화물을 찾았더라고요. 로마에 보내고 로마에 다시 또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사연 때문에 제가 이 비행기 탈 때 제일 편한 복장 인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랑 총 3번 만나죠. 첫 번째는 논리를 활용한 글쓰기, 두 번째는 스토리를 활용한 글쓰기, 세 번째는 이 논리와 스토리를 결합해서 어떻게 한 편의 완성된 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총 3개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90분 정도 나가는 거지만 이 90분 동안 여러분들도 글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쓴 글을 또 제가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띄워놓고 또 바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글쓰기 관련된 많은 어떤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하느냐를 잘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법까지 같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1년에 강의를 많이 할 때는 250회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2019년에는 그 국미에 있는 한글학교 있죠, 그죠? 국미 한글학교가 이제 시애틀에서 이렇게 교사 연수를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한글학교 교사분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맺었던 인연이 이제 감감 이소식이 되고 다시 또 우리 유럽 한글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이 인연이 이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제 기업체나 공공기관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우리 여기 그 한글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공감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국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한글학교 이렇게 제가 하고 싶다고 제가 자원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강사가 비싸게 했는데 강사를 안 받고 안 받아서 상관없다. 내가 그냥 오겠다. 제가 강의하고 여행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건데 다행히 이제 또 제일 높은 지원자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래 그냥 와서 하겠더라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두려움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글쓰기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에 뚜껑을 닫았어요. 그럼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캄캄한 어둠밖에 없겠죠, 그죠? 이 상자 옆구리에 구멍을 뚫었어요. 자, 어둠이 구멍 밖으로 스르 나오겠죠, 그죠? 네, 몇 분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맞으면 물리학을 완전히 접근했어요. 자, 어둠, 상자 속에 있는 어둠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나오지 못하죠, 그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에 있는 빛이 이 구멍을 통해서 상자 안에서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빛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둠이죠? 근데 빛은 이동하는데 왜 어둠은 이동할 수 없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쉽고도 어려운 바로 물리학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상자 속에 연기를 넣어두거나 아니면 물을 넣어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연기, 그 다음에 물, 빛,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얘들은 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에 그냥 이름만 붙인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의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정말 아무런 장치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죠? 여러분들, 두려움도 똑같아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거나 오해한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오해하는 것을 오해를 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바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좀 두렵죠?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서 사라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글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들, 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많은 어떤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고 나간다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니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원래 또 길게 할 건데 오늘 제한된 시간이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글쓰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거대한 뿌리를 작은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거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냉장고 집어넣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를 열다. 두 번째 물을 넣는다. 세 번째 불을 닫는다. 네. 이로써 여러분들은 아재의 힘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신입 직원들이 강의 가서 했더니 전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고 한 사실은 저랑 별로 이렇게 크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코끼리 집어넣는 방법이 있죠. 요즘에 또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뭘까요? 코끼리한테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또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조교나 대학원한테 시켜주겠죠. 이렇게 이제 농담이 세계에서 다양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션이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들어갈 사이즈만큼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글쓰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들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팍팍 튀어오죠, 그렇죠? 친구가 잠시 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탁 파고 들어와서 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화하면은 우리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어떻게 바뀌죠? 머릿속이 하얘죠, 그죠? 네. 정말 글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의 뇌는 극도로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말하기나 글쓰기가 전부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할 때 활성화되었다가 왜 글을 쓸 때는 비활성화 됩니까?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아야만 글쓰기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말과 글은 전부 생각을 갖고 표출하는 일이죠. 그죠? 자,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생각과 말 사이에 필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대부분을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활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글이 있어요. 이 생각과 글 사이에 필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강력한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전부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을 해서 글로 옮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성별의 길을 모르죠. 뭘 써야 될지, 무엇을 쓰지 말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이 하얘진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이 하얘진 것은 머릿속이 비어서 하얘진 게 아니에요. 꽉 차 있는데 선별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여러분의 머리를 블랙아웃으로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선별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선별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그 선별의 기준이 바로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글을 쓸까요? 우리는 컨텐츠, 아이디어, 텍스트로 글을 쓰면 됩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내용, 그게 바로 다 컨텐츠예요. 아이디어는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 텍스트 이미 활자되는 자료들, 이런 거 갖고 글을 씁니다. 근데 얘는 어떤 소설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사과시 같은 핵심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시를 둘러싸고 넓게 과육이죠. 이 과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핵심을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데 이걸 더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참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참 핵심이 많아서 두꺼울까요? 아무리 두꺼운 몇 책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A4에 문제 한 장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핵심을 독자들이 풍부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퍼런스를 넣기 때문에 책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책과 신문의 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되어 있나요?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이렇게 익명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들은 이렇게 참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여갑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업무상 글쓰기에 대해서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조직 내에서 글쓰게 됩니다. 이런 업무용 글쓰기는 이 참조를 거의 쓰지 않고 핵심을 합니다. 왜냐? 업무용 글쓰기에 쓰기에서는 전달력과 신속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조를 거의 배제하고 핵심만 쓰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글을 써서 전달할 대상이 누구냐, 익명의 다수냐, 아니면 나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핵심만 쓸 수 있고 참조를 많이 넣을 수 있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핵심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긴 글도 잘 쓸 수 있고 짧은 글도 잘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글의 설계도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계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핵심의 법칙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핵심 우리가 키포인트라고 하고요. 우리말 유효사전에 보면은 글자, 어적, 중에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의 법칙은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용건, 이윤건.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 그 글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결정의 내용, 판단의 내용이 바로 용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용건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글을 써서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을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용건입니다. 근데 이 용건만 갖고 독자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유가 근거입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례, 통계, 인용, 비유 이렇게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근거입니다. 근데 근거가 많잖아요. 이 많은 근거를 우리가 그냥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 묶어나가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논리 개념 추론. 자, 여기 지금 한
몇백 명의 우리 한글학교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개별적 구체적인 존재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지역 한글학교를 느끼겠죠. 그죠?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느끼겠죠. 그죠? 또 여러분도 더 상위의 유럽 한글학교도 느끼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존재, 상황은 개별 구체적이면서 추상법화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별 구체가 추상법화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법칙에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듭니다. 건축물, 구조물을 만드는 게 바로 핵심의 법칙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유와 근거로 용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핵심의 법칙입니다. 자, 바로 확인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생식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실습 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달앱 셀카본의 슬픈 이면이라고 하는 예문 찾으셨어요? 30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문 칼럼이라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용건을 한 문장. 그 다음에 이유는 지금 쓰지 않아도 돼요. 용건을 한 문장, 그 다음에 근거를 두 문장을 해서 총 세 문장으로 이걸 요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줄만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로 쓰셔야 됩니다. 교재에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제가 다 촬영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은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 자, 지금 5시 55분인데, 여러분들 6시 10분 전까지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랜덤하게 한 10분 정도를 촬영을 해서 바로 필요를 드릴 겁니다. 자, 써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같이 볼까요, 한번? 자, 잘 보이시나요? 네,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사회에서 매개체 혹은 타인과의 관계없이 음식을 주문하면 등 편리함은 더한다. 그러나 타인과는 디지털 편리함 속에서 서로 소통해서 하는 모습을 낳았다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건 첫 번째 문장은 용건하고 이제 근거가 뒤섞여 있죠, 그죠? 뒤섞여 있어요. 그다음 뒤에는 이제 그냥 용건만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분리를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이 되려 소통의 길을 사지게 한다. 용건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이 글을 쓴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을 독자한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전화 주문을 대체한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사진을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셀카봉이 이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 두 가지의 근거가 디지털 사회에서 소통의 기회를 쏟아지게 하는 근거로 어떤가요? 괜찮죠, 그죠? 네, 잘 썼습니다. 전화 주문을 대체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진 찍어달라는 말 부탁하지 않는 셀카봉, 이 두 가지가 말을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자, 이거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직관적일 필요가 있는데 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손이고 입이 된 디지털 사회 사람은 마련 매개 전술가 음식을 하는 배달음식 주문하면 어느 누구 더 없으면 해당치고 부탁시게 된다. 더불어 타인에게 말걸기는 더 어려운 가져지 살았다. 어느 때보다 이건 뭐냐면 그냥 예문을 그대로 베껴줬어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걸 이제 용건하고 근거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편안함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에게 단절을 불러온다. 요구한다. 좋아요. 좋습니다. 한 예로 셀카봉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사진 칠 수 있다. 배달업체에서 공사하는 또한 이 문장을 뒷받침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셀카봉 사례는 우리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타인의 도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배달업체에서의 공사례 여기 나온 내용하고 인간의 단절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왜냐? 여러분들은 신문 칼럼 연구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도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신문 칼럼에 원문 읽지 않은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보의 비례 직소되어 있는 겁니다. 쓰는 사람은 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읽는 사람은 쓰는 사람만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글 속에서 정보의 양, 표현의 수위를 쓰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읽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읽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죠? 내가 쓰는 걸 내가 어디까지 써야 저 사람이 저 내용을 이해할 것인가 그 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분의 두 번째 근거는 그냥 쓰는 사람 나한테 맞춰요. 여러분들이 많은 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 글 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 이게 인지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이야기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까? 그럴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내 글 읽는 사람의 컨디션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쓴다고 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읽는 사람한테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쓰는 나한테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공급자 중심의 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잘 쓰셨는데. 더 보겠습니다. 자, 단절의 시대, 비소통 속의 디지털 사회 도래의 소통의 단절, 개인 중심의 편리성의 추구. 이분은 엄청 쿨하게 쓰셨죠, 그죠? 자, 이렇게 쿨하게 쓰면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요.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보잖아요. 배달앱 때문에 전화 주문을 하지 않고 손가락 터치만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셀카봉 때문에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다 구체적 사진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 사진들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 금방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통의 단계를 개인의 프린스형이 주고 이렇게 관념화 추상하시는 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쓰면 쓸수록 설득력이 높아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쓰면 쓸수록 설득력과 거리가 오는 거죠. 그러면 관념과 추상은 세상에 필요 없는 걸까요? 이 관념과 추상은 바로 개별 구체적인 내용들의 질서를 잡아줄 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여기 한 200명 있어요. 200명의 이름을 다 못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추상하시는 얘기하죠? 유럽 한글학교 교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바로 이 200분의 질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문장만 쓰실 때는 추상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만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글쓰기 강의 갔어요. 첫 시간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뭘 했냐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한번 글을 써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신혼여행 갔다 올 때 무려 A4용지 3장에 걸쳐서 쫙 썼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의 글을 읽고서 그분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A4용지 3장에 걸쳐서 신혼여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혼여행을 어딜 갔다 온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럽을 갔는지 동남아를 갔는지 누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썼느냐? 낯선 이국의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명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무슨 관광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남편분이 국정원 다니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인상이 어떤 게 있냐면 뿌옇게 흐려진 사진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뿌옇게 흐려진 사진 보고 뭐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없잖아요. 해상도가 선명한 그런 사진을 봐야만 우리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글의 해상도를 뭘로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육하원칙. 육하원칙은 모든 글쓰기에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글 쓰고 나잖아요. 그럼 육하원칙 가운데 빨리 없는가 같이 찾아다 집어넣어야 돼요. 육하원칙을 쓰면 쓸수록 중요한 게 다 잡히고 구체적이 나갑니다. 두 번째는 고유명사. 배달, 셀카봉 다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숫자 쓰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와 나의 관계는 어중간했다. 자, 어중간 몇 센치 더 어중간일까요? 이거 맞추실 분한테 제가 바로 상금 드릴게요. 그는 나에게 푼돈을 주었다. 얼마부터 푼돈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그와 나의 관계는 1.5m였다. 그는 나에게 1,000원을 주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 영미권의 글들은 전부 고유명사 숫자를 다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 동양문화권의 글들은 고유명사 숫자를 쓰기 싫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어느 날 그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남쪽 해안도시에 놀러 갔다 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영미권은 어떻게 쓸까요? 7월 30일 정오 제니와 함께 캐딜락을 타고 마이애미를 놀러 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처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한테 5개의 감각이 있죠. 그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가지 감각이 감자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의자 있나요? 세상에 의자 없어요. 세상에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없어요. 의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의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 의자가 있어요. 그죠? 자동차라고 하는 보통 명사의 자동차가 없어요. 다 무슨 소나타, 아반떼, 엑스 이렇게
각자의 이름으로 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뿐이지 자동차라고는 보통 명사는 자동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육하원칙, 고유명사, 숫자, 그 다음에 색, 소리, 맛, 냄새, 촉감에 관련된 것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 추가하면은 뿌옇게 흐려진 산 같은 글들이 선명하게 해석을 받아가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바로 좋아하면 글의 수준을 바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네 가지 추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념적인 의미를 써서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타인과 소통을 원하지만 현대사회는 갈수록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이거 엄청 쿨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어요? 자, 지금 타인과 소통을 원하지만 현대사회는 갈수록 단절되고 있다. 이건 원인의 결과예요. 결과만 있죠, 그죠?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은 뭐예요? 뭐죠? 디지털상의 현장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글쓰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논리 형식입니다.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원인을 이야기해야 돼요. 현황을 이야기할 때는 대책을 이야기해야 돼요. 장기, 단기, 주간, 객관, 긍정, 부정, 내부.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짝을 갖고 있어요. 이 짝을 갖고 있는 논리를 함께 다뤄줘야만이 논리로서, 논리 형식으로서 성립이 된다. 어느 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 형식으로서 하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짝을 이루는 논리를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편리함 속에서 10%가 사라지고 있다. 좋습니다. 말이라는 매개체 없이 공식을 주문하다 누구의 도움을 전달할 중이다. 자, 이분은 뭘 뺐을까요? 뭘 뺐어요? 배달의 셀카봉이라고 하는 핵심 표현을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배달의 셀카봉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뭘로 기억할까요? 배달의 셀카봉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글 읽잖아요. 그럼 그 글이 독자의 머릿속에 통째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느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 카피.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이게 미치고 싶은 문장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카피예요. 세 번째는 재밌는 이야기. 바로 키워드, 카피, 이야기가 독자의 기억을 사로잡는다고 세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최대한 독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 키워드는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 무대에 무지하게 물건을 사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구니 3개를 줘요. 자, 정리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정리할지 모르죠, 그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바구니에 라벨이 쓰여있어요. 장난감, 화장품, 분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기 너무나 쉽죠, 그죠? 키워드가 말입니다. 키워드는 뭐냐면은 글 속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작위 쌓여있는 무더기를 비슷한 거예요. 그 무더기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무더기에다 라벨을 붙여주는 게 바로 키워드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우리가 강조도 해야 되고 맨 앞에 보내고 볼드 처리하기도 하고 밑줄 긋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바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그 중요한 키워드를 다 빼버렸어요. 자, 편리함을 주는 셀카봉은 사진 좀 찍어 주시려는 말씀드리겠다. 원하는 메뉴를 풍족을 결정하는 배달 패션을 통한 매출권 연율을 성장하고 있다. 네, 인용 탈모드에는 되어 있어요. 용구가 이렇게 썼고, 여기도 이제 이건 용구만 치고요. 그 다음에 사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사례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통계라고 쓴 게 지금 사례입니다. 근거입니다. 여기 보면 자, 원하는 메뉴를 통으로 결제만 하면 되는 1번. 매출 규모는 연 1조 성장하다 2번. 1번하고 2번과도 뭐가 중요하죠? 1번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1번 강조일까요? 2번 강조일까요? 2번 강조입니다.
국어는 마지막 서술부에 오는 내용이 강조점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연 매출주와 연 일조도 성장한 대가로 계셨는데 말이 필요 없이 원하는 통일설정을 이렇게 써야만이 바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한 내용이 더 가중치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첫 번째는 꼭 들어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연 일조 성장부터 뭐예요? 들어가는 거 빠져 들어가죠. 그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참고입니다. 자, 여기 탈무드 이게 핵심일까요? 탈무드는 이 글 속에서 빠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탈무드는 뭐냐면 용건을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한 하나의 참여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글이 다 똑같은 게 아닌데 어떤 애들 핵심 역할을 하고 어떤 애들 참여 역할을 해?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런 제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느라 사람과의 대화가 점차 상승되어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 사회시죠. 음식점 주인에게 전화하여 육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대신 앱에서 손가락만을 주문하는 사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전 전화를 부탁이 필요 없이 셀카으로만 해결하는 사회. 잘 쓰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뭘까요? 이분의 특징은 편리함이 그냥 편리함이 아니죠. 그죠? 디지털 편리함이죠. 그죠? 앱이 아니죠? 뭐예요? 배달앱이죠. 여러분들 앱과 배달의 차이는 뭘까요? 앱은 반딧불이고 배달앱은 번딧불이에요. 앱은 수십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만 개의 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달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앱을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편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사의 편리함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편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편화를 시킬수록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높아져요. 개별화를 시킬수록 설득력이 높아지죠. 보겠습니다. 자, 편리함의 강처, 쉽고 난 최소한의 소통을 담당하는 말이 좀 찾아들고 있다. 전화통화로 주문하던 음식을 통한 디지털 매체로 대체한 영구의 매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분 보세요. 이분 보시면 여기다 편리함이라고 썼죠. 앱이라고 썼죠. 그죠? 네. 이것이 뭐냐면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평소에 나의 어떤 글쓰기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 요약을 하면 내가 중요한 걸 남기고 덜 중요한 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글쓰기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이제 이렇게 첨삭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드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글이 평소에 이렇게 썼구나를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바로 지금 이런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탁할 필요 없이 혼자 함께 해주는 생각해보는데 오늘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글쓰기에 다양한 그런 경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에게 말로 기준 소통하기 어려운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순된 사회에 소통을 강조하지만 간식으로서 사라진 모순된 사회를 살고 있다. 제가 이 어려운 말을 다 배달 키셔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손가락 꾹꾹 누르므로 결제한다. 셀카봉에 등장한 여러 사람에게 사진 좀 찍어주려고 부탁하셔도 필요 없는 말이다. 와, 잘 썼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그건 잘 썼을 뿐만 아니라 그냥 디지털사의 편리함 때문에 소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단순함이 아니라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되게 중충적인 내용을 다 담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요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증 유발, 반복, 손이고 일리는 사회 단절 시대. 이분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피드백을 차마 드릴 수가 없는 뭔가 이렇게 코멘트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자, 디지털 사회에서 타인에게 말을 얻어주는 단절시를 찾아가지고 이게 말이 이 용어를 전하려고 이 판단 결정을 전하려고 바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전해서 쳐보세요. 그럼 독점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가
딱히 공감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용건만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글을 써서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그런가 이런 수준을 뭐 요구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글을 써서 상대방한테 맞아, 정말 그러네 라고 하는 공감과 동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글이 독자한테 공감과 동의를 이끌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자, 배달앱 때문에 말이 필요 없이 손가락 꾹으로 결제하면 돼요. 셀카봉 때문에 사진 찍어주는 말을 하다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공간도 못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좋은 글은 뭘까요? 좋은 글은 용건은 다 나와. 근거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게 바로 좋은 글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타당한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생생한 근거가 있으면은 설사 문장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정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너무나 잘 써요. 문장이 정말 휘황찬란해요. 그러나 거기에 타당한 근거, 구체적인 생생한 근거가 없어도 될까요? 그런 건 절대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글 잘 썼다는 것을 한번 뽐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공문서를 쓰거나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뭐냐면 타당한 요건, 구체적인 생생한 근거입니다. 그걸 제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탈문도 두개 보이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검은 글씨 내용을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요건하고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같이 글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꼭 들어가야 돼. 핵심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은 들어가도 빠져도 되는 그런 참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사회 편리함들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타인에게 말걸기가 어려운 많이 찾아. 이 요건입니다. 배달은 많이 혹시 원하는 대로 빠르고 결정하면 된다. 셀카봉 사진 찍어주시려는 말을 하는 것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어떤 소통을 해왔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가 높은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렇게 소통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익명의 다수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익명의 다수 소통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걸 확장의 글쓰기, 이걸 압축의 글쓰기라고 하는데 확장의 글쓰기라든 압축의 글쓰기라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경우는 핵심을 빼놓지 않는 겁니다. 자, 확장의 글쓰기 볼까요? 확장의 글쓰기 보시면은 이렇게 용건이라고 하는 용건과 근거라고 하는 이 굴조 속에 참조를 이렇게 참조의 판넬을 붙여놓는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 용건 근거 두 개가 뼈대가 되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살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핵심을 알아야만이 카페로 역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두 가지 가져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갑니다. 자, 이거를 우리 저기 혹시 마이크를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선생님이 한번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7시 30분에 집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고장났습니다. 허겁지겁 택시를 잡았으나 오늘따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라 택시는 꽉 막힌 도로에서 걷기가 됐습니다. 결국 학교에 30분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행정실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2학기 학교 체육관 보수권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하고 드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일일까요? 네, 뭐 사과하면 심할서 경위서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과하면 심할서 경위서 이렇게 비장하게 읽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글씨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이 글의 용건이 어디 표현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죠? 이걸 보시면 시각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경위 전제가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에 결론 용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두 가지가 하는 겁니다. 용건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논리학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면 주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거 이유는 또 앞으로 가면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 논리학에서는 이름이 달라지지만 여기 용건이 있고 근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용건을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앞으로 보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내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내용은 또 마이크를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갑작스러운 것으로 이번 수요일 저녁에 열린 ECD 수학 요구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방과 후 시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동환 선생님은 이번 주 다른 요일의 일정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학시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철수 선생님은 다음 주 수요일 이후의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 모임 장소는 다음 주 수목 예약이 가능합니다. 연구 모임 가능하다면 아침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모임 일정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고 하던가요? 네. 자, 이 글의 용건이 어디 표현되어 있죠? 네,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간 정보를 만나기 위해서 김 선생님의 사정, 조 선생님 사정, 세 선생님 사정, 연구 모임 장소, 그 다음에 결과 발표 무려 5개나 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간 정보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아까 주저리 많이 얘기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주의력이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제일 나빠서 요걸 만나겠죠, 그죠?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을 미발심 쓰면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두 가지 바꿔볼까요? 자, 이번 주 하면은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을 다음 주 오후 6시 연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김성현 선생님 참석할 수 있고 조경원 선생님, 최철수 선생님 일정에도 왔습니다. 연구 모임 장소는 다음 주 수, 목요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는 아침 9시 발표 중에 늦어서 수요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분량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용건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각각 회사들을 구조적인 필요가 없죠, 그죠? 또 이렇게 쓰면은 이메일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이 이메일의 목적을 다 알 수 있죠, 그죠?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별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건 마이크 옆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붉은 글씨만 읽어주십시오. 운동가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광복을 선물해 주셨지만 가족들에게 가난이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려 60%를 넘고 고정수입이 있는 공급생활자는 10%를 조금 못됩니다. 거기다 유족 가운데 중병을 앓는 사람이 집의 한직골이었고 중증 이하 학력이 95%를 넘는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서중석 명예교수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후손은 선대의 부와 명예로 수련이 이어가고 독립유공자 자손은 선대의 가난과 피해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흥사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독립운동과 후손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이제 안내문을 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1, 2, 3, 4 어떻게 생각하나요? 독립운동과 후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지만 이 글의 용건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죠? 용건은 바로 5번, 6번을 가야 만나겠죠, 그죠? 흥사단은 2005년부터 독립운동과 후손 고등학생 40명한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국내 독립지적지를 탐방할 뿐만 아니라 한국 70을 받아서 더 많은 작품을 취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5번, 6번과 이게 6을 만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걸 끝까지 읽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끝까지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쭉 읽으면서 안타깝지만 스킵. 건너뛰면 5번, 6번은 전달되지 않죠. 그죠? 결국 용건 전달되지 않으면 이 안내문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죠? 아울러 이 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실패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연히 용건을 위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근거와 이유를 뒤에 대면 앞부분만 읽어도 이 안내문의 목적을 다 알 수 있죠.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독립운동 것을 도와야 되는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보 전달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실용 글쓰기는 다 두 가지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뭐 세상에 두 가지 글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또 미관식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미관식이 좋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옆에 또 분이 앞에 있는 하워드 진의 글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1960년대 하버드 로스쿨 학생이 부모님들과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거리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들은 폭동과 난동을 일삼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호시탐탐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력을 동원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은 안팎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긴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그 학생은 청중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한 것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 연설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에 딱 던져졌죠. 그죠? 이게 바로 이 글의 결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바로 스토리텔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에 사람들한테 흥미로운 이야기 라인을 전개하고 마지막에 결말을 보여준 것이죠. 소설, 영화, 드라마 이게 전부 다 스토리텔링 기술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결말을 먼저 보여주면 재미가 없죠. 그죠? 마지막에 보여줘야만이 극적 효과가 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 옆에 또 선생님이 한번 보시겠어요? 형복 여름 징역 사례.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지막이 바로 이 글의 요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나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통념을 깨뜨린 바로 통찰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찰, 재미, 감동 이건 뭘까요? 비실용적 영역이죠. 그죠? 이렇게 비실용적 영역은 미관식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실용적 목적에서 쓰인다. 두괄식, 비실용적 목적에서 쓰인다. 바로 미관식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말하기는 두괄식이 좋을까요? 미관식이 좋을까요? 말하기는 압도적으로 미관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요건을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요건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쓰임에 따라서 바로 실용적 글쓰기는 두괄식, 비실용적 글쓰기는 미괄식, 말하기는 미괄식 이렇게 이제 바로 어떤 그 목적과 그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두괄식과 미괄식을 잘 이렇게 구사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두괄식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두 가지를 이제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용건부터 제시하는 겁니다. 용건이 결정 판단이라고 했죠, 그죠? 결정 판단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아니, 왜 저렇게 결정했지? 왜 저렇게 판단했지? 그랬을 때, 자, 이런 이유를 결정했어요. 이런 이유를 판단했어요. 바로 이유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유 안에 또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근거는 개별 구체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유는 추상법이라고 했어요. 이 밑에 있는 근거, 유사한 근거를 묶어서 추상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건, 이유, 근거를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의 글쓰기의 스트럭처, 설계도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와 있어. 왜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미스는 이제 바로 맥킨지 방식의 글쓰기입니다. 내용의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자, 교재에 보시면은 두 번째 논리 피라미드가 되는 거 있죠, 그죠?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31페이지에 올봄 서울대 인문대학원, 거기 다른 글이에요, 다른 글.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에 관련된 그 올봄 서울대 인문대학원은 다른 글이니까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요. 한국명 계속할 것이다. 자, 요 글을, 요 예문을 갖고 용건, 이유, 근거로 피라미드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40분입니다. 한 52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찍으러 갈게요. 그리고 또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30페이지의 논리 피라미드, 비행기 예문이에요. 31페이지 중간까지 있습니다. 올봄 서울대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앞에 봐주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여행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비행기 선택할 것이다. 문건 맞나요? 맞죠, 그죠? 바로 비행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비행기를 왜 선택할까요? 자, 이유는 기차, 배, 버스에 비해 안전해요. 가고 싶은 곳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자, 안전함과 편리함이 이유라고 했죠, 그죠? 근거를 볼까요? 합리적인 사람은 실제 가능성이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비행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게 근거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요건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문을 보면서 그냥 비행기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요건을 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합리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쓴 분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용건하고 이유만 쓰신 겁니다. 갖다 보겠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비행기로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선택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근거, 비행기 사고에 대한 통계적 안전성, 버스나 기차보다 빠르다는 편리성. 여기는 근거인지 안전, 편리, 이유와 근거가 합쳐져 있고요. 이건 이유는 아닙니다. 이유는 아니고 이건 그냥 참조의 쟁죠. 자, 보겠습니다. 비행기로 여행이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 안전하니까, 편리하니까. 뭐가 안전할까요? 통계로 기차, 배 사고보다 더 많다. 그 다음에 배사고가 더 많다. 편리함의 이유는 가장 빠르다, 덜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네, 잘 썼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안전함의 근거가 더 있어요. 이따 또 다른 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나는 합리적인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함부로 배울 것이다. 왜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용건에 합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또 한번 쓸 필요는 없어요. 통제로 항공여행은 기차보다 안전하고 비행기는 가장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덜 편한 상태. 여기 보면 그냥 이유와 근거가 합쳐져 있죠. 그죠? 분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방송 보도에도 불구하고 항공을 갈 것이다. 자, 왜냐? 안전하기 때문에 사고 보도가 늘어지지만 통제가 안전한 거죠. 편리하다, 가장 빠르다. 여기 보면 근거를 하나씩 더 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방송 보도를 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덜 피곤하다. 그러면 딱 좋죠, 그죠? 나는 교통수단을 비행기를 선호한다. 비행기 사고가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쉽지만 통제로 항공 여행은 다른 타수단에 비해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편리하고 비행기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유와 근거가 이렇게 분할되지 않고 다 혼돈되게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행할 때 항상 비행기를 쓸 것이다. 왜냐, 안전하니까, 편리하니까, 통계적으로 안전하다. 이분은 잘 쓰셨다고 지었을까요? 안전을 수단을 더 많이 한다. 이것도인데, 빠르다, 덜 피곤하다. 자, 이분도 잘 썼습니다. 이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항공을 결정하겠다. 네, 결정한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넣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차이 좀 더 이야기하기라고요. 왜 항공을 계속할까요? 안전하니까, 편리하니까. 뭐가 안전하죠? 통계적으로 사고가 덜 나요. 그 다음에 방송국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뭐가 편리하니까 빠르고 덜 피곤해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투자를 많이 한다, 빠르다, 덜 피곤하다, 통계적으로 사고가 덜 난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까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리가 들어가고 빠지고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의 근거에 결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항상 유속하다. 여기 앞에 합리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다 인정하는 진리. 가장 대표적인 대전제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게 바로 대전제를 이용한 바로 논증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활용한 논증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이 연역법은 이제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이제 논증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
우리가 선업이라고 하죠. 경험하기 이전에 이 진리가 있어. 그 진리에 비춰서 논증을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연역법의 주장의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데카르트 유명한 말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는 아이스크가 아니라 내가 대전제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존재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전제를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험론자들은 세상에 대전제는 없어. 모든 것은 경험의 결과로 원이 나오는 거야. 원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대전제를 제거해버리면 귀남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 귀남법은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귀남법은 실험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주로 이공계 출신들 하는 일이 다 귀남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글을 써서,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 보고서나 그 다음에 연구 결과로 어떤 실용적인 원리를 만들 때는 이 귀남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글려고 하는 것은 그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홍보돼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제안을 다른 사람이 솔깃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해야 돼요. 마케팅돼야 돼요. 이런 기획, 마케팅, 홍보의 세계는 귀남의 세계가 아니라 연역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딱 전제를 깔고 야 이거 멋진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내가 내미는 게 왜 멋진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귀남의 결과를 연역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장 최고의 귀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은 주로 이제 논리의 한 구조지 않습니까? 이 논리의 구조가 바로 이제 이 연역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연역의 언어가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시간상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연역의 언어 오늘 이제 용권 그 다음에 이유근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여기서 대충 마칠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도 뜨겁고 그 다음에 실습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도 아주 즐겁게 강의했습니다. 내일 또 이제 스토리를 쓰기와 또 구성글 쓰기가 있으니까 그때도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